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원의 순직에 대해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했습니다. 국방부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당하게 내린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장이 불응해서 보직 해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합니다.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 지역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해 실종자 수색 작업 도중 해병대 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사건의 진실을 수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돌연 항명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과 지금 군과 대립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군인인데 박정훈 대령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본인은 의외로 담담하긴 한데요.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뭐 이 사태 자체가 초유의 사태고 뭐 창군 이래로 이유가 없는 일이다 보니까 물론 힘들으시겠죠. 그런데 네. 생각보다는 무척 잘 견뎌내고 계시고 의외로 그 해병 정신이라는 게 저는 좀 무슨 말씀을 하시나 처음에 이제 선임되기 전에는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해병 정신이라는 게 있는 것인가? 네. 뭐 그런 저도 요즘은 네.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필성!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하였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죽음의 책임을 있는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께 대면해서 직접 보고했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자리에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하였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충성과 정의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조사 보고서가 뭐 핵심인 것 같습니다. 군에서 조사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고 했는데 이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이제 항명죄 입건이 됐습니다. 이 조사 보고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군에서 이제 사망사고 났을 때 그 원인된 범죄를 수사해서 경찰에 이첩하는 서류죠. 그러니까 그 사단장, 여단장을 포함한 8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에 혐의가 있다. 이게 핵심이었던 거죠. 이 정황들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는데 바둑판식으로 들어가서 뭐 정성껏 탐색할 것이라는 지시가 있었고요. 중요한 것은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가는 건 안 된다라는 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장은 장화로 해라. 이런 지시까지. 군에는 여러 가지 지휘 체계가 이렇게 겹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사단장은 통상적으로는 일선 부대를 지휘하지는 않습니다. 직접. 장화를 신게 했다, 옷이 어떻다 이런 걸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사단장이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구체적 지시를 했다는 것은 대대장 또는 중대장과 똑같은 정도로 통제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 통제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직접 통제했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막을 수 있었다.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네. 입체적으로 분석했고 그것은 단장 독자적 판단이 아니라 네. 일단 담당 수사관, 그다음에 외부에 도움을 줬던 법무관, 심지어 이제 경찰과도 다소간의 의견 조율이 좀 있었다는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보고가 됐고 재가가 됐단 말이죠. 경찰로 이 수사 기록을 이첩시키는 것이. 그런데 갑자기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크게 이제 알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공식 문서가 없지 않습니까? 왜라는 것이 기록된 문서가 없습니다. 누가 왜, 누가 번복했는지, 왜 번복했는지가
기록돼 있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당사자들의 서로 다른 진술만 있는 거죠. 그런데 박 단장님이 들은 바로는 핵심적인 게 뭐냐, 처음에는 직접적 책임자를 한정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일선 지휘관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고급 지휘관들은 직접적 과실,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병들과 가까운 단계에 그렇죠. 있는 지휘관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예. 또 반문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장을 빼라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네. 또 답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더니 조금 지나니까 이게 뭐 어떻게 바뀌냐면 형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첩의 형식을. 이게 어떤 말이죠? 이첩 서류는 검찰에 넘기는 송치 서류처럼 대상자와 범죄 사실을 다 특정하게 돼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것을 다 흐트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 이름도 네, 빼고 소설책처럼 혐의도 빼고. 네, 그러니까 의견서에는 사람이 써 있고 사람의 인적 사항이 써 있고 그 범죄 사실이 써 있는 게 의견서 핵심인데 네. 이거를 이렇게 섞어라. 그렇게 특정하지 말라는 거니까 마치 소설책을 쓰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할 재간이 없는 겁니다. 네네. 네, 그런 적도 없고 도대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규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네.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한다 하더라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형식을 바꾸라는 짓이 나중에는 수사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조사라는 용어를 쓰라는 짓이 그러더니 이제 급기야는 보류 명령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첩 보류. 이런 것들이 단일한 문서로 한 번에 명확하게 지시된 것도 아니고 네. 그 의도를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갖는지 해석을 해야만 하고 네. 물어봐야 되고 그 명령권자가 직접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참모들이 자꾸만 전화해서 얘기하거나 이런 거란 얘기죠. 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이 수사 보고서를 보내라라고 요청했다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당사자는 이첩 서류를 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것은 수사 서류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단호히 거절을 했고요. 그 당사자는 박 단장님, 전 수사단장인 거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수사 서류는 못 준다고 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음 날 하려고 했던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달라 이랬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언론 브리핑 자료도 줬다는 거죠.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역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달라고 하는지, 누가 달라고 하는지, 무엇을 달라고 하는지가 또 문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 문서가 들어가서 어떤 피드백이 됐는지도 또 없다는 거죠. 수사 자료는 이제 법적 근거 없어서 안 보냈는데 네. 대통령실에 네. 언론 브리핑 자료는 대통령실에 보낸 거는 사실이고 그날 보낸 다음에 어떤 반응이 온 거는 없었답니까?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공문서로 요청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문서로 어떤 근거에 따라서 누가 누구한테 보내라 이런 게 나와야 문서가 있어야 되는데 엄격히 따지면 그 서류도 안보실에서 지휘계통을 통해서 문서가 와야 됩니다. 그런 것도요? 그렇죠. 왜냐하면 문서를 달라고 하는 거니까. 요청이 와야죠. 어떤 근거로 어떤 서류를 어떤 기관에서 보내달라고 한다. 그러면 그 서류가 쭉 거쳐서 내려오면 여기서도 쭉 이제 거쳐서 다시 올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그 서류가 가야 명확한 근거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 서류를 달라고 하는지. 근데 전혀 그런 게 지금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피드백은 받은 거 없고 벌어진 일이라고는 다음에 원래 예정됐던 그 언론 브리핑이 취소돼 버렸죠. 취소됐죠. 네. 그리고 나서는 어떤 그 피드백이나 지시를 받은 바 없고 갑자기 이제 관리관이 전화하더니 직접 과실자로 한정하라는 등 이첩 형식을 바꾸라는 등 지시인지 개인 의견인지도 애매한 그래서 수사단장이 물었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장관의 지시냐 그랬더니 또 그건 아니다. 이런 애매한 문서로 또 보고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누구를 빼세요. 네. 이첩 대상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서가 오면 네네. 내부 검토를 거쳐서 이건 우리가 이렇게 수사를 완결한 거기 때문에 제외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랄지 아니면 거기에 함행해서 바꿨습니다랄지 국가기관의 활동이기 때문에 대화가 문서 형태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전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나 그 이첩 형식을 바꾸는 문제는 법령을 완전히 갈아엎자는 얘기거든요. 아니 근데 변호사님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거나 문서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근데 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특정인을 빼라는 외압으로 느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외압을 느꼈다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형태를 가진 명령이 안 오니까 네. 뭔가 비정상적인 명령은 오고 그 명령은 아니 지시는 오고 그 지시는 모호하고 그럴 때 군에서 그동안 많이 일어났던 일이 바로 이겁니다. 고위 지휘관들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 수사에 개입해왔던 것은 오랜 관행이거든요. 초등수사 단계에서 고급 지휘관들이 마음대로 재단하는 네. 국민적 이목이 높으면 그 재단의 폭이 좁아지죠. 그러니까 국민적 이목이 없는 사건들은 정말 무제한적 재단을 했거든요. 네. 그건 오랫동안의 관행, 못된 관행이었던 네, 거죠. 그런 관행에 대해서는 뭐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방부는 그 외압과 관련해서 오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네네. 억울한 측면도 있어 보이고 잠깐 그 국방부 입장을 입장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수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과정상에 개입하거나 또는 결과 보고받고 다시 수사에 개입한 적은 없습니다. 해병대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나서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의문이 있으셨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대로 경찰에 이첩됐을 경우에 그 대상자, 혐의 대상자로 특정된 상당한 수의 하급 또는 초급 간부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신 것입니다. 예, 지금 내용이 보고를 받고 오케이를 했는데 의문이 또 뒤늦게 생겼던 저게 거고. 이제 개입은 아닙니다라고 쭉 다만이라고 설명하는 뒷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개입입니다. 설사 그게 하위직이라고 하면 주물러도 되나요? 고위직은 주무르면 안 되고 그걸 주무른다고 표현하는데 이제 그 뺀다는 걸 그렇게 이게 뭔가 좀 표현하는군요. 이렇게 좀 만지작거린다는 얘기죠. 이게 네. 조작을 한다는 건데 그것은 고위직은 안 되고 하위직은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필요성이나 이런 고민들은 수사기관은 안 하나요? 그것을 수사관이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수사단의 그런 전적인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휘라는 형태로 지금 하시는 건데 저게 지휘거든요. 말하자면 이런 수사에 대한 우려점들 뭐 이렇게 되면 고위직이 다친다 이렇게 되면 하급자들이 다친다는 게 그런 우려를 반영해서 활동하는 것을 지휘라고 불러요. 네. 네. 지휘 권한은 명백하게 형식과 절차가 정해져 있고 네. 완결된 수사에 대해서 속된 말로 이렇게 엎어라. 그러면 저런 지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최종 보고서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폐기해야 되나요? 그럼 공용소리 무효죄가 되는데. 법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지시하시는 거죠. 이미 완결된 수사 기록이에요. 네. 결재가 다 났습니다. 내부 결재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고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바꾸라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그걸 놓고 다음에 또 끼워 넣습니까? 사람을 특정하고 혐의 사실을 특정한 최종 보고서를 만들어서 수사 기록이 이미 있어요. 있죠. 정식으로 한 다음 문서가 옵니다. 장관께서 장관 명령 합해 다 통으로 해. 아, 그러니까 결재 이후에 그걸 변경하려면 문서로 그렇겠죠. 절차에 따라서 네. 지시가 왔었어야 지시가 된다. 왔어도 네. 왔어도 겨우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뭐냐면 기존 서류를 폐기할 수는 없는 거고 거기다가 더하는 일. 다시 바꿔 넣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국방부에서는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데 듣지 않았다. 그래서 항명죄를 그러니까 지금 적용을 그것은 하는 거죠. 이제 그 마지막 장면만 보는 거죠. 이첩 보류라는 마지막 장면만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듯이 입첩 대상 축소명 지시가 있었고 그걸 불응하자 이제는 입첩 형식 변경 지시가 있었고 네. 그것도 불응하자 이제 이첩 보류 형태로 이제 좀 바뀐 것뿐이지 핵심은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친 충분한 수사 결과물을 지휘관의 독단적 판단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네. 그것은 수사의 지휘 범위를 벗어나죠. 알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항명죄로 입건이 됐습니다. 네. 군 검찰의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이첩 서류를 회수하는 과정에 검찰단이 깊이 개입돼 있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기관이에요. 국방부 검찰단은 검찰 조직이기 때문에 경찰 업무에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업무는 군사경찰과 민간경찰끼리 주고받은 서류이기 때문에 군검찰은 관여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법적 근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 군 검찰은 이 사건과 네.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그런데, 수사받기는 어렵다. 그런데 누군가의 명령을 받고 국방부 검찰단 직원이 가서 경북경찰청에 가서 회수해왔다는 거예요. 네.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기관이 누군가 시키기만 하면 득달같이 간단 말이죠. 뭐든지 한단 말이죠. 제가 이런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은 수도병원에 있는 군의관한테 장관께서 가서 수사 서류 가지고 가면 군의관이 수술하다 말고 가져가야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각 관의 임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네. 도저히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 영역은. 네. 그래서 이렇게 하명을 무조건 따르는 검찰단이라면 이 수사의 공정성을 항명으로 이제 처벌해야 하면 할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수사 서류도 가지고 와 했으니까 정신없이 가서 가지고 왔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못 믿겠다는 거죠. 예,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진상 그렇습니다. 규명이겠죠. 네. 예, 그리고 유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결과의 도출일 것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지러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뉴스 꼬리곰탕 맛보기 전에 네. 지금 KBS가 간 묻힌 뉴스가 있다고요? 9시 단독. 아니 왜 이런 걸 또 단독하셔가지고 간 묻힌 지금 그러니까요. 겉절이 뉴스. 네. 방금 전에 KBS 9시 뉴스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올해 1월 초입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던 강신업 변호사, 김건희 여사 팬클럽을 운영했던 분이죠. 강신업 변호사의 지인 A씨한테 전화를 한 내용이 녹취 파일로 공개가 됐습니다. 강 수석은 이 통화에서 강신업 변호사의 당대표 출마를 좀 자제시켜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요. 관련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출마 좀 자제시킬 수 없을까? 이번에는 당대표군 최고위원이고 V가 그림을 그려서 총선을 내년에 V 얼굴로 치러야 되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사님하고 쭉 잘 나가고 있잖아요. 구설수가 낮이 그게 또 그러면 여사님이 다시 소환돼가지고 출판 기념회에서 말미에 우리 윤석열 정부 성공해서 그냥 나는 여기서 딱 이 에너지를 다 그냥 저 윤석열 성공해서 모으겠다 이렇게 딱 선언해버리면 되지.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 강승규 수석과 네. 강신업 변호사의 지인과의 통화 내용인 거죠? 그렇습니다. 상황을 좀 복기를 해보면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에 대해서 공개 발언을 쏟아내서 논란이 많이 됐던 때입니다. 윤심 후보, 이른바 친윤 후보 만들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지금 녹취에 등장한 V가 누구냐면 바로 VIP, 대통령을 의미한다는 거고요. 대통령이 원하는 그림대로 전당대회가 치러져야 한다. 이런 내용이 핵심인 겁니다. 괜히 강신업 변호사가 나와서 출마를 하게 되면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구설에 오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분의 출마를 좀 자제시켜달라고 부탁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KBS 9시 뉴스 단독에 이어서 더 라이브 단독이 있습니다. 네? 장윤선 기자가 네. 강신업 변호사랑 통화를 직접 하셨다면서요? 네네네. 계속 전화가 오늘 하루 종일 안 됐어요. 그랬다가 제가 들어오기 한 1시간 전에 통화가 됐는데 A씨로 알려진 분하고 강신업 변호사는 한 2년 정도 전부터 교류를 해오던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신원은 대체로 국민의힘 주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었던 분이라고 하고요.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알고 있던 분이라고 해요. 강승규 수석도 알고 있던 분이.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상당히 라포가 형성된 사이인데 강승규 수석이 도대체 언제 전화를 한 거냐라고 물었더니 1월 5일에서 1월 6일 정도 사이인데 이때 그 미디어 토마토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때 강신업 변호사가 5%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강승규 수석이 이 A씨한테 새벽 6시 40분에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네네. 전화를 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건데 왜 그러면 이 새벽에 전화를 했을까? 그러니까 당시에 4%짜리 후보를 대표로 만들어야 되는 이른바 김기현 대표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 아니었냐. 혹여라도 강신업 변호사가 나와서 이 프로테이지를 깎아먹거나 어려워지게 되면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본인은 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 사건 관련해서 지켜보고 있고 본인도 오늘 처음 그 녹취 파일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강신업 변호사 주장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본인의 지지율이 오르자 이런 전화를 받았다. 와. 저 앵커께서 저 장윤선 기자님한테 경고 좀 하세요. 네? 경고를 하시라고. 어떤 경고? 아니, 국힘 취재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뭐 강신업 변호사랑은 연락이 잘 안 됩니까? 모르는 사이. 그렇습니까? 네. 아니 그러면 지금 사실 그동안에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이 당무 개입에 대해서는 매우 거리를 둔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 통화 내용만 보면은 이거 당무 개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당시에 대통령께서는 전당대회는 당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었냐면 무슨 용산에서 전당대회에 개입한다라는 것은요. 주장이고요. 근거 없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런 녹취록이 공개가 되고 우리 기억을 해보면은
당시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대통령실에서 출마하면 안 돼. 뭐 강하게 경고도 했었고 또 안철수 후보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의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실에 있는 한 행정관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저격을 하고 김기현 당대표를 좀 옹호하고 편들어주는 그러한 내용들도 보도가 됐었잖아요. 네. 그리고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는 이진복 정무수석이 태영호 최고위원한테 아이고 참 그 일본 관련된 거 발언 좀 대통령 옹호를 해야 내년 공천에서 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 전당대회 개입, 차기 총선 개입, 대통령실에서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미지를 줄 수가 있죠. 네. 부적절해요. 강신업 변호사 결국은 컷오프가 됐거든요. 네. 어떤 이런 힘이 네. 작용하지는 않았겠죠. 작용하지 않았다고 봐야죠. 그렇겠죠. 이거 작용했다 그러면 네. 대통령실에서 전당대 개입했다라는 반증이잖아요. 큰일 나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었을 겁니다. 네. 믿으십시오. 근데 방금 전에 또 하나 새롭게 확인이 좀 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왜 이렇게 취재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또 아니 하셨어요? 또 연락이 왔는데 네. 강신업 변호사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그 보수 후보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민명삼 후보도 있었고 이런 분들에 대한 언급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은 상당히 일파만파 커질 걸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되면 또 다른 장면의 변화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금 겉절이 뉴스로 다루고 있는데 이게 이제 꼬리곰탕 뉴스로 갈 가능성이 있다. 네. 근데 뭐 강승규 수석은요. 아유 사적인 대화다. 이런 식으로 사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적인 대화를 새벽 아니 고위공직자잖아요. 아니 본인 얘기가 그렇다고요. 아, 그렇다고요? 제가 뭐 그걸 믿는 건 아닌데 대통령실 수석이면 장관급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가 봐도 사적인 대화는 아닌 것 같네요. 네. 일설에 의하면은 얼마 전에 대통령하고 김기현 당대표, 네. 이철규 사무총장 네. 이 세 분이 저녁 만찬을 좀 했대요. 네. 거기서 이제 김기현 당대표가 차기 총선은 될 수 있으면 다 경선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대통령께 보고를 했고 네. 대통령께서 네. 아이고 뭐 알아서 하세요. 예,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했다. 지역구 후보를 다 경선으로 네, 가져가겠다. 다 경선을 하겠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알아서 해라라고 한 것은 네. 당무에 총선에 개입을 안 하겠다. 네. 검사 낙하산 공천 없다. 그리고 내년 공천은 나 김기현이 책임지고 한다.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김기현 대표 발언은 아니죠, 이 소식. 아, 그건 확인해 드릴 수는 없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대로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대로 되긴 쉽지 않아 보여요. 아직까지는 대통령께서 내년 총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은 없는 것 같은데 추석 지나고 실질적으로 공관위가 구성되고 그러면 대통령께서 본인 얼굴로 본인의 국정 성과로 내년 총선 치르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대통령께서 당연히 후보와 관련해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실이 당대표 선거에 개입을 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일하게 그럴 수도 있어. 이것은 사적인 대화야. 사적인 통화였어. 라고 하기에는 내용 자체에 대통령 부의가 그림을 그려서 총선을 내년에 부의 얼굴로 치러야 되잖아요. 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게 녹취 파일로 확인이 된. 강승규 수석의 목소리. 그렇습니다. 내용이죠? 그런데 예. 이 내용에 대해서도 어떤 취지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인지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법률적으로 위반은 없는지 그것도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넘길 일은 아니다. 이런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건을 키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곰탕 끓이기 전에 겉절이 뉴스였는데 양도 많고 뭔가 좀 묵직하네요. 아니, 새로운 내용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
대법원의 유죄 판결 석 달 만에 사면이 됐습니다. 이례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제 석 달도 안 됐어요. 5월 18일이니까. 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취재를 해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 논의 초기부터 김 전 구청장 사면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건데요. 중앙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김 전 구청장이 문재인 정부의 권력형 비리를 폭로한 공익 신고자다.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법원이 김 전 구청장의 공익 신고를 양형에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집행유예 판결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적극적으로 사면 복권에 나선 것이 아니냐라는 언론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공익 제보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떤 내용을 세상에 알렸던 사람입니까? 2018년도로 되돌아가야 돼요. 네. 그때 김태우 씨는 조국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 단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의 여러 가지 비리에 대해서 폭로를 했거든요. 대략 10가지 정도 되는데 가장 중요했던 것이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지사와 관련된 감찰을 무마시켰다. 감찰을 하려고 했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감찰을 하지 말도록 무마시켰다. 네. 그런 걸 폭로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유재수 씨 같은 경우에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이 여러 가지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을 했구나라고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거에 대한 공로라든지 아니면은 좀 공익제보 아니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익 신고자라는 것은 네. 법적인 신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수미일관하게 인정을 하지 않았다면서요. 네, 그럼 당신은 왜 그런 거예요? 공익신고 제보자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판단을 이제 법원이 한 건데요. 네. 이유가 좀 있어 보여요. 김태우 전 청장이 내놓은 폭로들은 사실은 어떤 심각한 개인 비리로 징계를 받던 시점에 쏟아져 나온 폭로입니다. 김태우 씨가 본인이 본인이 본인과 관련된 비리로 징계를 받던 시점에 나온 건데요. 그래서 법원이 이거 좀 순수하다고 보기 어렵다. 의도가. 네, 뭔가 순수하게 공익 신고를 하는 공익 제보자 성격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개인 비리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런 폭로를 내놓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본 것 같은데요. 너무 많아서 그 중에서 딱 2가지만 찍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첫 번째로는 2018년 당시에 이분이 청와대 특별감찰 반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특감반원이었을 때 본인의 스폰서가 있어요. 스폰서인 건설업자 청탁을 받고 경찰청에 직접 찾아갑니다. 가서 수사를 무마시키려 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감찰기관이었던 과기정통부에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해라. 이렇게 유도를 한 다음에 합격자로 누구를 내정하느냐? 자신을 내정합니다. 셀프 승진. 본인을? 예, 자기를 셀프 승진시키는 뭐 이런 것들을 시도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딱 2가지만 보더라도 이것은 순수하다고 보기 매우 어렵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안 해줬지만 2019년도 2월 달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는 맞다. 맞습니다. 라고는 했어요. 네. 근데 법률적으로 우리가 뭐 어떠한 도움을 주기는 어렵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 공익신고자가 아니지만 권익위에서는 이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한 건데 네. 그래서 논란이 좀 있는데도 맞아요. 불구하고 이 3개월여 만에 사면이 됐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이었어요? 이런 것 같아요. 조국의 잘못과 비리를 밝혀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용기 있는 사람이다. 그로 인해서 문재인 정권의 뭐 잘못된 것들, 비리들, 청와대에 있었던 잘못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준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김태우 살려주자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대법원 유죄 판결 나면서 구청장직에서 이제 물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에 보궐선거를 하는데 네. 이번 사면 소식과 동시에 네. 본인이 또 출마하겠다고 의사를 적극적인. 밝혔어요. 당석으로 네. 돌아가겠다. 이건 뭐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본인이 뭐 출마 의지가 있으니까 어쨌든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꺾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문제는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분에게 공천을 줄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 중에 어떤 분들은 공천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는 무공천할 것 같아요. 라는 입장을 밝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선거 자체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벌어진 선거인데 그렇죠. 이 선거에 또 우리가 출마해서 후보를 내는데 그분이야.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분도 계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출마할 수도 있다. 사선의 친윤 의원인 권영세 의원이 지난 금요일에 C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김태우 전 구청장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정치적 메시지가 있는 걸로 보인다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결국엔 못 받을 것 같다. 출마하고 싶으면 무소속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막판 변수는 있겠죠. 대통령실에서 네. 공천 줘, 출마시켜. 라고 하면은 네. 현재 지도부상 네. 출마를 안 시킬 수가 없다라는 생각인데 대통령실에서는 사면 복권까지는 해줬지만 이 출마 여부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라고 네. 전해왔고요. 근데 복권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 출마를 시켜라라는 메시지로 읽힐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이번에 사면 복권 시켜준 거는 결국에는 강서구청에 내보내려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의 분위기와 대통령실 분위기를 알아보니까 네. 일단은 이번에 출마까지는 그건 아니다. 아니고 네. 내년에 뭐 총선에 나갈 수도 있다. 그 길을 좀 열어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김기현 대표가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출마를 안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닥 민심이 안 좋거든요. 근데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로 김태우 전 구청장을 출마시켰어. 김기현 당대표가 거기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우리 김태우를 뽑아주세요라고 했는데 네. 졌어. 그러면은 김기현 당대표의 리더십은 무너지고요. 네. 당대표 지위까지 흔들흔들할 거예요. 봐라, 김기현 당대표 얼굴로 내년 총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수도권 민심 안 좋아. 이거 김기현 대표가 이거를 반전시키거나 뒤바뀔 수 있는 정책의 역량이 없어. 라는 공격을 많이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도박을 안 할 것 같아요. 김기현 당대표가. 공천은 너무 위험한 카드로 보인다라는 말씀이죠. 새만금의 잼버리를 유치하자고 주장했던 민주당. 준비기간 6년 중 무려 5년을 날려버린 문재인 정부. 조직이 실무를 맡았던 전라북도 등 얼핏 상황을 살펴도 관련된 민주당의 책임이 훨씬 더 엄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청소년들이 보는 앞에서 남탓만 하는 모습이 잼버리 사태보다 더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최소한 이 정부 들어서 있었던 준비 부족에 대해 인정하기 바랍니다.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충분합니다. 네, 잼버리는 막을 내렸고요. 네. 책임 공방의 막은 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서 잼버리 무난하게 마무리했고 국가 브랜드 이미지 지켰다. 이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건가요? 제가 여쭤봤죠. 아니 왜냐하면 저는 네. 일종의 정신승리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난 12일간 펼쳐졌던 잼버리 기간 내내 온 국민이 일단 미안했어요. 외국에서 온 잼버리 대원들에게 특히 청소년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얼음차 끌고 직접 현장에 간 군산 시민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국민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막아보려고 했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K-팝 스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이 엄청난 국면을 누가 어떻게 막으려고 했었냐. 네. 온 국민이 나서서 막은 행사를 대통령께서 이렇게 무난하게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잘 지켜냈다라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맞아요. 공감합니다. 그럴까요? 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동안 정부가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많이 미진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가운데 일반 국민들, 기업, 팝스타들 너무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최소한 미안하다라고 대국민 사과 정도는 하셨어야 옳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어려우냐. 네. 저는 오히려 여쭙고 싶습니다. 네. 소장님, 네. 다른 거는 뭐 다 모르겠습니다만 무난하지는 않지 않았나요? 그렇죠. 무난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많은 비판을 했었고 아, 그러니까요. 언론에서 지적이 네. 많이 나왔고 외신에서도 보도가 많이 됐었잖아요.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요.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어요. 벌레가 너무 많아요. 무서워요. 징그러워요. 저 다리 벌레 많이 물렸어요. 이게 그렇게 큰 준비가 필요한 것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과연 이런 것들이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데 도움을 줬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자유주의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여러 가지 종교단체, 기업, 또한 뭐 대하, 지방자치단체 다 힘을 모아서 우리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서 고맙다고. 이건 전체주의 국가죠. 그렇지 않아요? 자유주의 국가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발적으로 8억 어느치 뭐 기부도 하고. 네, 10억, 8억. 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정부가 유능하게 준비를 잘 했으면 미리 계획대로만 됐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정부가 무능력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좀 자기 반성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가장 무능력한 정부는 저는 문재인 정권 때도 계속 비판을 했었는데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 되게 무능력한 집단이에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도 자꾸 뭐 안 되니까 추경 끌어다 쓰고 뭐 투입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결국에는 행사를 마무리하고 문제없게 하려고 3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더 투입했거든요. 그럼 이거는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 탓도 있고요. 전라북도 탓도 있다. 네, 네. 덧붙여봅니다. 그거 같이 아까 붙이시지 왜 끊고 붙이세요? 아니 두 분 분위기가 조금 안 아니에요. 좋아요. 네. 감사원은 뭐 감사 이제 준비를 하는 것 같던데요. 네, 대대적인 감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여가부 등해서 21개 기관에 대해서 세게 감사한다 이런 입장이고 민주당도 지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거 반드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김관영 지사, 김윤덕 의원 민주당만 사과했어요. 겸손한 태도를 권력이 먼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거 SNS 이거 안 해요? 해야 되는데 제가 비판하려고 많이 적었는데요. 짧게 하시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잼버리로 많은 것을 잃었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건 맞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은 한 진영의 큰 어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큰 어른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충고하고 조언을 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닐까라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글을 보고 느꼈습니다. 네. 제가 이것도 조금 취재해 왔는데 끝내야 돼요. 시간이 네.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양산 취재했습니다. 취재 조금만 자제해 주세요. 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